안녕하세요. 강동선 ABA 연구소 소장 강동선입니다. 오늘은 발달장애인 활동 서비스 그 두 번째 시간입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과 후 활동 서비스는요, 2022년이 되면서 현재 학교 현장에서도 7시까지 돌봄이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있죠. 그리고 이제 약간은 돌봄의 형태에서 발달장애인이 여태껏 많이 소외를 되어 왔습니다. 기존의 재활 프로그램도 많이 받았지만은 이런 방과 후 활동에 참여하기 어렵거나 때로는 참여를 하더라도 이제 거기에서 이제 약간은 배제되는 경우 이런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원 인력이 있지 않는 이상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계속 참여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학교 현장에서 선생님들이 계속 방과 후까지 이렇게 지원하는 것이 현재로서는 인력적으로 쉽지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가 많이 활성화되면은 이 발달장애인의 방과 후에 대한 부분은 많이 해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에 아직도 이런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많이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적으로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는 있는데 나는 지역에 다니니까 기관이 없고 때로는 기관이 있더라도 거기에는 벌써 인원이 다 차서 내가 이용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서비스를 많이 알게 되면은 각 지역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이 홍보를 하고 그리고 많이 요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서비스를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역의 제공기관, 이 형태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자, 그쪽에서 많은 제공기관이 확보가 돼가지고 제가 늘 말하는 선택권이 주어지는 나에게 맞는 서비스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조금 더 상세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추진 배경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발달장애인법에서 말했던 주간활동 서비스와 비슷하다고 보면 됩니다.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2019년 9월부터 이렇게 했죠. 그리고 주간활동도 2019년, 2016년부터 19년까지 이렇게 시범 사업을 하다가 19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진행을 하게 됐다라고 이야기를 한번 드렸습니다. 자, 이 방과 후 활동 서비스도 2019년 9월부터 이게 하반기부터 한번 시작이 되었거든요. 그때는 약간은 시범과 같은 형태가 좀 많긴 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이제 완전히 정착이 된 느낌이고요. 하지만 아직까지 제공되는 기간은 많이 없다라는 부분이고 많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보면은 청소년 발달장애 학생 있잖아요. 자, 방과 후 돌봄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방과 후에 뭐 학원이나 우리 그 교육청에서 제공해주는 특기 특성 교육비로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발달 재활 서비스로 이렇게 하는 부분이 있지만은 아직까지 그거하고는 다르게 거기에서도 자부담이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고 그리고 서비스를 제대로 받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다양한 형태의 그룹 형태의 돌봄 사각지대는 분명히 있거든요. 자, 그래서 학교에서 활용을 하든 다른 외부 기관이 되든 이렇게 해서 이 지원하고 많이 이제 겸용이 돼가지고 확장성이 저는 상당히 많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취미여가, 직업탐구, 자립준비, 관람체험, 자주활동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이 이게 바우처 형태로 가능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우처라고 하면은 일정한 시간을 제공하든지 아니면 그 시간에 따른 단가를 제공함으로 해가지고 그게 이루어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바우처는 상당히 확장력이 높다라고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의미 있는 방과 후 활동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룹 활동을 제공해서 사회성 증진 및 가족 돌봄 부담을 경감합니다. 자, 이 바우처 같은 경우에도 그룹이 가능하다는 것은 상당히 장점인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방과 후라고 하면은 우리가 실제적으로 특수 학교에 보내더라도 아이들이 3시에 거의 마치게 됩니다. 거기에서 돌봄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나오게 돼서 내가 선택권이 주어지는 돌봄 시설이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좋지 않을까. 그에 대한 혜택과 안금 지원이 많아진다면은 충분히 민간에서도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서도 이 부분을 많이 준비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러한 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좋다라는 거고 그러한 취지에서 법에 들어가게 됐고 실제적으로 이제 4, 5년이 지난 지금 이제 이 법이 시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목적은 앞에 추진 배경에서 나온 그게 똑같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목적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추진하게 됐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입니다. 아까는 청소년 같은 느낌이 있지만은 이게 지금 많이 확장이 됐거든요. 지금은 초등생도 가능합니다. 학교에
재학 중인 발달장애 학생이 그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일 처음 시작할 때는 청소년이라고 해서 중학교, 고등학생 이렇게 주로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는 초등학생까지 이렇게 방과 후 이제 활동 서비스가 가능하니까 충분히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도 이 정보를 알고 있으면은 많이 이런 거에 대해서 부모님하고 상의해서 어떠한 형태로 방과 후에 그 사각지대 그 시간을 해소할 수 있지가 조금 해결책이 나올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의미 있는 여가활동, 성인기 자립 준비 지원 이런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다양하게 프로그램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보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한다는 것은 계속 제가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이고, 뭐 현재 맞벌이가 많아지면서 부모의 또 사회 경제적 활동에 대한 지원이라는 부분도 분명히 담고 있겠죠. 이거는 이제 뭐 발달 장애가 있던 뭐 비장애가 되었던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많이 지금 이슈되고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뭐 같이 이제 고민하고 해결책은 찾아야 되겠죠. 일단은 발달 장애인 같은 경우에는 이러한 서비스가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나은 이제 지원을 받지 않느냐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사업의 근거는 자, 우리가 같은 29조입니다. 발달장애인법. 자, 발달장애인법은 발달장애인의 권리 보장하고 지원하고 두 개가 합쳐진 거라고 제가 이야기를 드리고 있고요. 자, 이걸 줄여서 발달장애인법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거주시설, 주간활동, 돌봄 지원해가지고 첫 번째 거주시설, 두 번째 주간활동. 그래서 주간활동은 자포 29조 2항에 있었죠. 그런데 이 돌봄 지원 같은 경우에는 이 3항에 발달장애인과 그 가족의 특성과 요구에 따른 돌봄 지원을 제공하기 위해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법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더 확장된다라는 것은 제가 주간활동을 이야기할 때도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 기준이 어떻게 되느냐? 아까 제가 학년기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성인기도 아니고 학년기 이전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만 6세 이상 18세 미만입니다. 자, 우리가 유치원이 3세, 4세, 5세 반 되면은 이제 만 6세가 되면 초등학교 1학년 올라가게 되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초등학교부터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전공과라고 하는 우리가 그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에는 전공과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년이나 2년 과정으로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자, 여기도 고등학교 이후지만은 이렇게 그 방과 후 활동 지원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된다라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아직까지 학생으로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학교의 연장선상이다, 학생이다 이런 식으로 본다라는 거예요. 뭐 대학생이나 또 다른 과정은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그러면 자 18세 이상의 재학생 있잖아요. 유예를 하고 나서 그러면 이럴 때는 재학 증명서를 제출하면은 이것도 사용이 가능하고요. 보통 우리 발달장애인 아이들 같은 경우에 정상적으로 이 성장해 나가면서 그 학년하고 동일한 나이도 있지만은 1년 내지 2년 정도 유예는 많이 하는 편입니다. 뭐 다르게 이야기하면 장애 전담 어린이집에 있으면은 6학년 때까지 어린이집에 다닐 수 있거든요. 그러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올 때 중학교 1학년 나이인 아이도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발달이 많이 지연되어 있지만은 1, 2년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많이 지연되는 건 옳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자, 발급 1개월 이내에 재학 증명서만 유효합니다. 그리고 온종일 교실,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장애인 거주시설 입소자 등 다른 복지 서비스 이용자는 제외됩니다. 중복으로 사용할 수 없다라는 거. 이 부분은 항상 모든 복지 서비스가 약간 그렇게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걸 잘 체크하셔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신청 선정 절차는 조금 더 간단한 것 같습니다. 딱히 이거에 대해서 크게 우리가 뭐 특수교육 대상자로 선정되고 장애인으로 선정되고 주간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점검표에 의해서 나오는 것보다는 조금은 간단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발달장애 학생이나 보호자, 그 전담 공무원이 이렇게 제출 서류를 구비해 가지고 사회보장급여 신청서로 신청을 합니다. 그러면 접수가 되겠죠.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이 되고 나면은 신청 자격에 대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데 깐깐하진 않고요. 충족 여부와 서류 누락 여부를 확인해 가지고 바로 이렇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그래서 이제 시군구라고 할 수 있는 이 담당 부서, 자, 방과 활동 서비스 자격을 결정하고요. 자, 이전에는 어떻게 했을까요? 주간활동 같은 경우에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조금 이제 서류나 다른 쪽으로 해서 점검표가 이렇게 들어가게 되는데, 그리고 수급결정위원회에서 그걸 우리가 결정을 내려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 방과 후는 그렇게까지는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자에게 이제 발송을 하게 됩니다. 자격이 결정되면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역의 발달장애 지원센터로 전달이 됩니다. 그러면 발달장애인하고 보호자는 주민센터나 지역 발달장애인 지원센터를 통해서 방과후 활동 서비스 이용 방법 및 기간 정보를 안내해 줍니다. 전체적인 행정은 우리가 각 지역 읍면동센터에서 진행이 되겠지만요. 그런데 방과후 활동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들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교육은 지역에 있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하고 좀 자주 많이 연계가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고 아마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주민센터에 의뢰하다가 조금 정보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되면은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 검색을 하시면 되거든요. 이쪽에 담당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분한테 아마 물어보는 게 더 정확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제공 시간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활동하고는 또 다르죠. 주간활동은 낮 시간 동안이니까 딱 제한되어 있는데, 근데 그거는 기본이 100시간이었고, 여기에 보면은 월 44시간으로 이렇게 정해져 있습니다. 이것도 앞으로는 더 넣을 수 있을 겁니다. 이 기준이 2021년 지침서에 대한 기준이라는 거 제가 다시 한번 이야기 드리고요. 올해나 내년이나 아마 요구에 따라서 이 시간의 변동은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월토 하고요. 일요일하고 공휴일은 제외합니다. 이거는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된다라는 거. 자, 월금이라고 하는 평일은 13시 외 오전하고 이렇게 나오는 방과후 서비스를 받는 초등학교 저학년생도 있거든요. 그래서 13시부터 이 기준을 잡는다는 거 아시면 좋을 것 같고 21시 저녁 9시까지 가능하다는 겁니다. 주간활동은 18시까지 끊겼죠. 그래서 이 시간적인 여유도 상당히 많다. 그런데 주간활동하고는 다르게 44시간이다 보니까 하루에 대략 2시간 정도 이렇게 제공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은 뭐 13시에서 15시가 되든 이것도 나눌 수 있습니다. 시간은 하루에 뭐 2시간씩 꼭 해라 이런 기준은 아니에요. 자, 그러면은 13시에서 15시가 되든 뭐 18시에서 20시가 되든 뭐 16시에서 18시가 되든 이렇게 활용이 가능하다라는 걸 제가 이야기 드리고요. 자, 토요일에는 9시부터 18시까지 이렇게 가능하고요. 방학기간은 월토로 가능합니다. 그래서 뭔가 방과 후 이게 학교가 아닌 곳에서 안 그러면 학교 서비스가 진행되고 난 이후에 학교에서 할 수도 있겠죠. 우리가 그래서 뭐 돌봄 학교, 뭐 희망이 자라는 열린 학교, 뭐 여러 가지 지역에 따라서 대안학교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지원되는 것보다는 오히려 이렇게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조금 활성화시켜 가지고 뭐 방학 기간에는 일시적으로 시간을 더 늘려준다든지 지원을 제공해줘 가지고 이 부분 이제는 보완이 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경쟁업체가 많아져서 항상 말하지만은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다. 기존에는 그렇게 프로그램 하는 데가 없는지 찾게 되고 지원이 되어서 어떤 기관, 보통 이제 장애인 부모에서도 많이 하고 복지관에서도 하고 학교에서도 진행을 하죠. 그러면 거기에 가서 무조건 서비스를 받을 수밖에 없었다는 겁니다. 항상 말하지만은 공모를 통해 가지고 그러면 우리가 더 많은 학생, 발달장애 학생을 이렇게 오게 하려면은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서비스에 대해 결정권은 가질 수 있다라는 거. 그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게 또 바우처의 의미고요. 자, 제공기관은 자, 그래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직접 제공형이 있고 학교 연계형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 이제 방과후 학생들이 학원같이 이렇게 와서 교육을 받는 거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학교하고 연계해서 학교 시설에서 다른 이제 뭐 체육시설이나 안 그러면은 재활센터가 될 수도 있고요. 그 외에 다른 기관에서 충분히 교육을 할 수 있는 인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하면은 학교에서 그런 게 또 이루어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지원되는 거하고 별개입니다. 학교에 그런 지원되는 거 별개예요. 이거는 복지부에서 해주는 겁니다. 학교에서 하는 방과후는 교육부에서 해주는 거고요. 그래서 그것도 시간 조절을 잘해서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걸 잘 우리가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제공기간, 뭐 현재는 많이 없지만은 앞으로 분명히 많이 늘어날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제 잘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보통은 현재는 지역에 보면은 복지관에서 이런 사업을 하는 거 아니면은 주간 활동을 하는 곳이 있죠. 주간 활동하는 곳에서 이런 주간 활동을 오전에 하고 나서 한 3시쯤 해서 아니면 4시쯤 해서 이렇게 방과후 활동을 그대로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거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 제공 기간이 되려면은 기본적으로 노유자 시설에
준하는 이제 시설 기준을 갖추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지극히 제한된다라는 겁니다. 뭐 지역의 어린이집이나 안 그러면 주간보호센터에서도 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쪽에서는 이제 오후 5시까지 이렇게 진행되다 보니까 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간이 극히 제한되어 있고, 학교는 연구시설로 해가지고 노이자 시설에 준해서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학교 연계형이 있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간 활동을 운영하는 곳은 노유자 기준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방과 후까지 그대로 할 수 있고, 그 제공 인력도 시간이 중복되지 않으면은 3시까지 주간 활동 서비스를 제공하다가 이후에는 방과 후를 제공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중복으로 이 교육을 들어가지고 알고 있는 분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이게 등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고, 자, 여기 보면 제공 인력이 나와 있어요. 사회복지사 등 자격 보유자 있죠. 그리고 관련 전공자와 발달장애인에 대한 1년 이상의 서비스입니다. 이렇게 있는 활동지원사 등도 참여가 허용되고 있습니다. 활동지원사가 바로 방과 후 가능하냐? 그거 아니라고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복지사가 가능하냐? 아니라고 했어요. 이거는 방과 후 활동 교육을 이수를 해야 됩니다. 이 보면은 전체 교육 시간은 주간 활동이 더 많고 방과 후 활동도 어느 정도 과목을 필수 과목이 있고 기본적으로 이수해야 되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보수 교육도 해야 되고요. 그게 이제 필수적으로 되어야 제공 인력으로 등록이 된다는 거. 그래서 이걸 준비하시는 분들은 제공 인력 교육을 지역의 발달장애인 지원센터에 상반기, 하반기 보통 2번 할 때도 있고 초반에는 더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앞으로는 또 어찌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현재 2022년 2월 기준으로 보니까 뭐 1월, 2월쯤에 해서 3월부터 교육이 이루어지는 상반기 교육이 있는 것 같고요. 하반기 교육이 한번 있지 않을까라는 걸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고 있으시다면은 지금 이 교육을 받아 놓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부분입니다. 제공 서비스는 일단은 수급 자격을 받아가지고 제공 시간이 있죠. 44시간 보통 되어 있습니다. 자, 방과 후 활동 제공 기간에 등록해서 소그룹으로 구성해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를 이렇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취미 허가 자립, 이건 앞에 나왔던 부분이에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이거 더 다양해질 겁니다. 그리고 제공 기간이 많아지면은 제공 기간마다의 특성이 있는 이 프로그램 제공도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도 아까 이야기했던 부분이에요. 자, 서비스 단가입니다. 주간 활동 단가하고 똑같죠? 14,020원입니다. 그리고 이용자 그룹 규모별 차등 단가가 있는데 조금은 3인, 4인 그룹에 80, 70하고는 좀 80%, 70%였죠. 주간 활동은. 그거하고는 좀 차이가 있지만은 여기에 보면 이제 아실 것 같아요. 여기에서도 그룹으로 진행하면 훨씬 같은 시간에 학생이 많지만은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고 교육이 가능하다면은 시간당 단가가 훨씬 높다라는 겁니다. 이 기준 단가 예를 들어 4명을 했는데 44,840원이면 이건 적은 금액은 아닌 것 같아요. 최저임금을 보더라도 적은 금액은 아니고, 그리고 이런 높은 금액이 있어야 그만큼 제공하는 분들도 좋은 자료를 가지고 오고 좋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대로 된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단가는 충분하게 보장해 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거든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충분히 가능하다면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협력기관. 자, 지역사회에서 뭐 학원이 될 수도 있고, 안 그러면 공공기관에, 안 그러면 장애인 단체나, 안 그러면 재활시설 같은 경우에 뭐 체육, 미술, 음악, 취미나 여러 가지 하잖아요. 다양하게 하면 좋습니다. 협력기관도 다양하게 구성해가지고, 뭐, 한 협력기관하고 계속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하게 해가지고, 어떤 요일은 어떤 기관, 이런 식으로 진행해도 되고요. 방학 때는 어떤 기관하고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해봐도 된다는 겁니다. 예,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자, 이러한 부분들이 지역사회 내 외부 활동을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 자, 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전체적인 구조를 한번 보면요. 발달장애인 지원센터하고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결국에는 뭐 시군구에서 뭐 위탁됐지만은 거의 시군구에서 거의 관리하고 때로는 연락하기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전체 체계로 인해 가지고 읍면로 사무소에 결국에는 신청을 하고 이 서비스에 대한 안내를 받으면 되는 겁니다. 자, 그리고 그 전체적인 관리는 발달장애 지원센터에서 많이 하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이나 또 다른 현재의 뭐 단가나 현재의 제공기간 이런 정보 같은 걸 발달장애 지원센터에 의뢰해서 물어보면은 조금 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발달장애인 그 활동 지원 서비스에서 방과 후 활동 서비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분명히 현재 지금 코로나 시대 때도 그랬고 코로나가 아닌 현재에도
갈수록 맞벌이가 많아지고 돌봄에 대해서는 중요해지는 것 같아요. 뭐 초등학교 돌봄, 뭐 중학교 돌봄, 뭐 우리가 비장애 학생은 그런 돌봄까지 이야기하지 않겠지만은 우리가 발달 장애가 있다 보면은 그러한 영역으로 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뭐 언제까지 돌봄할 거야 이런 부분이 아니라 이 돌봄의 서비스를 어떻게 잘해가지고 이게 그냥 단순 돌봄이 아니라 좋은 프로그램, 더 나은 자립과 안 그러면 더 나은 지역사회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서비스 제공이라고 생각한다면은 충분히 이걸 잘 활용해가지고 보다 높은 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방법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활동 지원 서비스 또 추가적으로 알아보았고요. 구독, 좋아요 부탁하고 계속 이렇게 좋게 알아볼 수 있는 자료들을 계속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